제가 정신과 의사로 살았는데 아빠는 공감을 너무 못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이게 입 밖으로 내는 단어들은 되게 부정적이고 좀 독설적이다. 듣는 사람한테 거슬린다. 근데 밖에서 누가 아빠한테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겠느냐. 우리니까 이렇게 얘기해준다. 고마운 거다. 입에 좋은 약이 쓰다고 굉장히 쓰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뭔가 바뀌어야 될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꼰대의 모습 아닐까? 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구나. 예. 그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애들한테 더 얘기해봐라. 문제는 다 얘기해라, 솔직하게. 새해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또 결심을 합니다. 사실 이런 계획, 결심, 이건 다 결국 변할 수 있다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1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나고 4천 명의 의대생들을 교육하면서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40년 넘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이 미지의 영역을 탐험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삶의 태도, 이 책의 저자이시자 국내 ADHD 최고 권위자시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방건호 교수님 모시고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는 방건호라고 하고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한 30몇 년 근무를 했었고요. 2024년 2월에 퇴직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은 계통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대저택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오래된 속담 중에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말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그렇게 익숙하게 들었을 텐데요. 이건 이제 사람의 성향, 기질, 성격, 태도 이런 건 안 바뀐다라는 대전제가 깔려있는 속담인데요. 40년 넘게 전문의로 계시면서 얻은 결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저도 가끔 의심이 들 때가 있고 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평생 해왔던 일이 뭔가 좀 바꾸는 노력을 해왔었고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있었고 해서 바뀔 수 있다고 믿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까처럼 이를 제기하는 분도 있고 반론도 있고 사실 물증이라는 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근거들을 좀 제시하기 위해서 좀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고등학교 시절까지 이제 지각하는 버릇을 절대 못 고쳤다고 하셨어요. 놀랍게도 인턴 생활을 하면서 하치명 인간이 되셨다고요. 이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큰 차이는 학생 시절에는 제가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계속 생활을 했던 거고 이제 인턴으로 딱 발령을 받고 근무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입장이 전혀 달라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다른 분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입장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월급을 받기 시작한 거니까 그런 바뀐 요인을 단어로 표현하자면 제가 책에도 쓰긴 했는데 어떤 메타 인지라는 개념이 그때 작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는 물론 몰랐지만 이제 인턴이나 레지던트 하면서 환자들한테 면담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태도가 바뀐 것들이 결국은 그 전에 실패했던 것들을 토대로 뭔가 개선책을 찾아낸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메타 인지적 조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 인지적 조절. 네. 네. 내가 메타 인지적 조절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겠다 이런 건 아니었겠죠. 근데 네. 어쨌든 상황이 바뀌면서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될 건지 이제 그게 지금 책을 쓰면서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쉬프트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 때는 하기 싫은 네. 그런 생각들이 많았고 근데 이제 인턴 시작하면서부터는 사실은 그걸 또 괴로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굉장히 즐거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낮 시간 동안의 생활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네. 밤에 잠도 잘 잤던 것 같고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책에 정말 좋은 문장들이 많은데 저는 이 문장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 바뀌지 않는 이유는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담아 쓰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바꾸고 안 바꾸고를 사실 외부에서 결정하기 참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본인의 어떤 마음에서 그런 동기가 일어나느냐 아니냐인데 하와이 대저택에서 갖고 있는 그런 모토 중에 마인드셋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네. 캐롤 드웩이라는 분이 그런 주장을 하셨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수동적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점점 이렇게 개선해 가면서 성장할 것인지 그러니까 뭐 고착형 마인드셋하고 성장형 마인드셋인데 근데 그 마음을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사실은. 네. 고착형으로 계속 남아있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장형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무엇이든 바꿀 수 있냐고 했는데 뭐 한계는 있겠지만 결국은 본인의 마음 상태를 어느 쪽으로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변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다 원하세요. 물론 정말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냥 난 지금이 좋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더 잘 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려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시작이 가장 어렵죠. 교수님 보시기에는 정말 시작이 반이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이 고민을 좀 많이 했죠. 왜냐하면 네. 이게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거는 말하고 나면 다 없어지지만 이 네. 책을 쓰면서 이 말을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말이 도대체 근거가 있는 건지 출처를 좀 찾아보게 됐는데 의외로 이제 우리나라 속담이긴 하지만 뭐 외국에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주 한 2000 몇백 년 전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했던 어록을 그 아들이 다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록에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 말이겠지만 네. 그 영어로 옮기면은 뭐 웰비건에서 하프던이라 그래서 우리 말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시작하면 반.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 얘기는 시작하면 반 이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작을 안 하니까 문제지. 시작만 하면 반 이상 진행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면 벌써 2000 몇백 년인데 아직도 이게 인용되는 거 봐서는 뭐 동서양 막론하고 맞는 말 아닐까요? 분명히 틀렸으면 이제 지식인들에 의해서건 사실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명제가 깨졌을 텐데 이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건 교수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인간의 성장, 발달 딱히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성장과 발달은 이 두 개 개념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구체적으로 성장, 발달 두 개념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성장은 굉장히 물리적이고 어떤 신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달은 물론 이제 신체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정신적인 거 그리고 질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신장, 키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키를 보면 대개 한 사춘기 끝나고 한 18, 19 요때 되면 이제 우리 평생 살아가는 키가 되죠, 대개. 그 뒤에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좋은 무슨 영양제를 쓴다고 해도 키는 크지 않습니다. 거기까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성장이라는 개념이고요. 발달은 키는 물론 크지 않겠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적인 부분이라든가 신체적인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죠. 네. 예를 들면 체중 같은 경우인데요. 어떤 분들은 관리를 잘해서 계속 뭐 50kg 정도 유지하고 어떤 분들은 100kg 넘기도 하고 그거는 성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잘못된 발달이겠지만 이제 그런 신체적인 부분도 발달이고 특히 정신적인 질적인 부분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 쓰긴 했는데 아마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인용하시거든요. 그 하버드 그란트 연구라는 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한 80년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거기서 찾아낸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제일 주목하는 거는 75세 이후에 뭔가 정신적인 발달을 해낸다는 거죠. 그거는 성장이라기보다는 발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40, 50 지나면서 뇌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퇴화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신경세포들이 재생된다는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불과 한 20년도 채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뇌 신경세포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발달이 계속된다는 거죠. 나이를 먹어도. 책에서 교수님께서 변화라는 단어 대신 더 객관적이고 근거를 토대로 하는 변화라는 의미로 시프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시프트는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 용어를 굳이 강조하고 싶어졌냐 하면 이게 결국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이게 시프트라는 거하고 우리가 흔히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로 리셋이란 말을 요새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뭔가 변한다 그러면 아주 작은 변화도 있을 것이고 어마어마한 변화도 있을 것이고 뭐 우리나라에 막 정치 변하듯이 변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흔히 이제 저희가 정신과 의사들이 쓰는 말 중에 here and now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새해 항상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새해는 항상 뭔가 새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죠. 제가 생각하는 시프트는 here and now입니다. 리셋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리셋 그럼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모든 걸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런 변화는 사실은 달성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눈앞에 당장 필요한 것들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프트라는 걸 생각하는 거고요. 이 시프트라는 단어가 사실 이렇게 거창한 단어가 아닌 게 컴퓨터 자판에 보면 시프트가 양쪽에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매일 시프트를 두드리면서 뭔가를 쓰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시프트 한다는 건 그만큼 아주 우리한테 가까이 와 있는 것들이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시작해서 조금씩 바꾸면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키보드 예시를 들어주시니까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갑자기 엄청나게 다른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Shift를 누르면 우리가 소문자가 대문자가 되고 뭐 그런 기능을 구현해낼 수 있듯이 작은 변화들을 지금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점진적으로 해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자기 삶에서 Shift가 필요한 지점이 있을 겁니다. 이미 Shift를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진행 중이신 분들이 있을 거고 하고 싶지만 마음만 먹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30대, 40대, 50대 인생에서 이 포인트가 Shift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뭐 앞에 한 얘기처럼 히어앤나우 히어앤나우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령대에 따라서 히어앤나우가 굉장히 다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3살짜리, 6살짜리, 중고생들, 어른, 그다음에 노인들 굉장히 다르죠. 근데 과거하고 지금 굉장히 좀 다르게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지나간 거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했어야 되는 거 그걸 못하면 그 뒤로 계속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발달이 아까 발달 말씀드렸는데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에는 회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점점 그 이론들이 바뀌고 있고 실제로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어앤나우인데 놓친 기회를 회복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저희 애가 좀 싫어할 수도 있는 예인데 저희 둘째가 말을 못했거든요.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를 하고 있고 집사람도 소아과 의사거든요. 근데 얘가 만 3돌이 될 때까지 말을 못했거든요. 만 3돌이 될 때까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냥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도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집사람도 네. 맨날 그런 애들을 보는데 왜 얘가 말을 못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말귀는 알아듣는 거죠.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건 알겠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발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그 아이가 이제 돌 되기 전에 내려갔고 그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이 부산 사투리를 쓰셨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그 어린이집 가면서 또 이렇게 부산 사투리에 노출이 되고 근데 집에서는 서울말을 썼고 엄마 아빠는 서울말 쓰고 그래서 이게 영향을 준 건지 아닌지 그런데 이제 3돌 정도 되면 이미 문장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발화가 안 되니까 얘가 무슨 병원에 가서 저보다 더 잘 보시는 소아정신과 선생님한테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이렇게 긴 문장으로 말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요. 네. 그 사례는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게 어떤 네. 물리적인 선이 아닌 거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는 거죠.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너무 공감되는 게 그 시기 이때 안 하면 안 된다더라 이거를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뭐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지만 여기 앞에 국내 최고 권위자 교수님을 모시고 직접 듣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신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나중에 직장 갈 때까지 계속 저희는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 과거에 그렇게 뭔가 늦게 튄 부분들이 있어서 네. 나중에 뭔가 문제로 드러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은 그냥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릴 때 그게 늦었던 건 틀림없어요. 하지만 그걸 이렇게 따라잡는 이제 흔히 말하는 또 회복력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부모 입장에서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기다려도 되는 건지 의심이 자꾸 들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느냐가 아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성인들한테도 해당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아이 육아뿐만 아니라 제가 뭐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때는 이걸 해야 된다. 삶의 이 타임라인에 있어서 30대가 후반이 되면 최소한 뭐 통장에 얼마는 모아놨어야 하고 또 뭐 40대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쭉쭉쭉 연령대별로 이걸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본인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네. 가족이든 아니면 배우자든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제일 화두가 될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학부형들 말씀하셨는데 애들은 제일 싫어하고 부모님들이 제일 원하는 게 선행이잖아요. 선행학습. 초등학교 5학년인데 고등 수학을 풀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결국 믿음이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아니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좀 믿어주면 좋겠는데 우리 애가 이걸 나중에 하면 때가 늦어서 실패하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나이에 그 연령대에 이뤘어야 되는 과제들이라는 게 잘 안 되면 항상 우리 불안해지잖아요. 네. 그 불안이 결국은 우리가 더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확률도 좀 있습니다.
그게 사람마다 이 발달의 속도가 다 다를 거잖아요. 예를 들어 아드님께서 3살까지는 말을 하지 않았다가 3살 이후에 갑자기 문장으로 말한 이후 그게 그때 늦었다고 해서 영향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이게 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이제 캐치업을 해서 오히려 더 이제 지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뭔가 내 삶에 있어서도 내가 30대 때 경제적으로 뭘 못했어 아니면 커리어적으로 뭘 못했다 해도 그게 이제 소위 저희가 포텐 터진다라고 하듯이 그게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20대에 막 일찍이 터져서 뭐 영앤 리치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40대, 50대에 포텐이 터지고 충분히 이럴 수도 있는 것인데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이나 주변 사람의 믿음이나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버티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삶의 태도를 시프트할 수가 있다라고 책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진료나 연구 케이스들 중에 알게 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뤄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료실에 60대 여자분이 오셨는데 정신과 진료는 처음이신 거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오신 게 너무 항상 우울하고 예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좀 좋지가 않고 그리고 하여튼 집안 살림이 주부신데 주부로 네. 평생 사셨는데 너무 엉망이고 그래서 자식들이 이제 모시고 온 거거든요. 우리 엄마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거냐. 근데 쭉 얘기를 근데 60년을 사셨으니까 얘기가 좀 길더라고요. 길게 어쨌든 좀 듣고 그다음에 필요한 몇 가지 좀 검사들 하고 보니까 흔히 요즘에 얘기하는 ADHD 같은 성향이 너무 어릴 때부터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세대에는 ADHD 개념도 사실 없었고 네. 그 진단을 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평생 그러고 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주변에서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당신은 왜 이러냐 도대체 뭐 그리고 뭔가 되는 일도 없고 실패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긴가민가한 거죠. 나이 60에 ADHD 진단 붙여도 되는 건지. 근데 어쨌든 그분은 꾸준히 치료를 하셨고 치료하시면서 한 약물 치료를 좀 했는데요. 예. 나이가 드셔서 걱정했는데 치료하고 한 2번째쯤 오셨을 때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맑아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일어나면 항상 머리가 뿌옇고 머리가 띵하고 그래서 근데 남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왜냐면 다른 사람 머릿속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약물 치료하면서 2주 뒤에는 이렇게 세상이 머릿속이 맑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정리정돈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기분도 굉장히 상쾌해지고 사람들하고 그동안 갈등이 있었던 이유가 머릿속이 멍하니까 뭐 건드리면 자꾸 짜증부터 나고 뭐 정리정돈이 될 수가 없죠. 머릿속이 흐릿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돼서 젊을 때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네. 이제 경제적으로 자기가 독립을 하고 싶으셔서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수학을 잘 하셨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 학원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을 좀 하셨는데 그 선생님들이 보니까 굉장히 똘똘한 할머니잖아요. 네. 그래서 초등부를 가르쳐 봤는데 할머니가 굉장히 잘 가르치시고 지능도 굉장히 높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그 학원의 메인 강사가 되셨고요. 60대 중반 이후부터는 뭐 치료도 계속 하고는 있지만 당신의 삶을 제대로 좀 살고 계신 거죠. 제가 이분을 보면서 느낀 거는 와 이렇게 60이 될 때까지 저렇게 억눌리고 막 자존감 떨어지고 우울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을 수 있나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회복력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고 또 이분 보면서 제 생각에는 나이가 들든 어쨌든 본인 힘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거 저도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경험해서 저도 굉장히 저한테도 도움이 됐지만 또 그분은 또 그분대로 이런 진료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문제들을 걷어내고 자기 진가를 좀 발휘하게 돼서 그런 네트워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성인 ADHD가 대략 그래도 학계에서 10명 중 몇 명 혹은 100명 중 몇 명 뭐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추정치가 있을 거잖아요. 추정치는 지금 18세 이하 아이들한테서 대개 한 5% 전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 보면은 그 5% 정도가 ADHD라는 문제를 갖고 있을 것이고 얘네들이 이제 그 사춘기를 지나면서 한번 크게 이제 신체적인 성장도 하고 발달도 일어나면서 한 반 정도는 ADHD의 문제가 되는 뇌 부위에서 개선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면 대체로 한 2%, 3% 정도가 3%. 그 문제를 계속 갖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거죠. 100명이면 2명에서 3명은 ADHD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 좀 이따 뒤쪽에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도 개인적으로 책에서 말씀하고 계신 시프트의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딸이 둘이 있거든요. 네네. 둘 다 외국에 살고 있는데 그 딸들하고 이제 딸 가족들하고 결혼했으니까 같이 살 기회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제 모습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좀 보게 됐는데, 왜냐면 이제 그때 집사람이 일 때문에 같이 가진 못했고 저 혼자 3개월 동안 애들하고 지내면서 애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집사람이 중간에 이렇게 버퍼링이 됐었는데 이제 버퍼가 없어지니까 저한테 직접 와닿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의 뭐 이렇게 유머 코드라든가 아니면 생활 태도라든가.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충격이기도 하고 저항감도 생기고요. 밖에서는 그런 얘기 안 듣는데 집에 들어오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사실 당황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애들하고 쭉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아니 아빠가 이렇게 밖에서 어떤 사회적인 위치라든가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누가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느냐, 우리처럼 이렇게 솔직하게 가감 없이.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죠 사실은. 제가 그래도 정신과 의사로 살았는데 아빠는 공감을 너무 못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이게 입 밖으로 내는 단어들은 되게 부정적이고 좀 독설적이다, 듣는 사람한테 거슬린다.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겠는데. 근데 밖에서 누가 아빠한테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겠느냐. 우리니까 이렇게 얘기해 준다. 고마운 거다. 입에 좋은 약이 쓰다고 굉장히 쓰더라고요. 3개월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유머 코드 던지면 상대방이 좋아하지만 박장대소가 아니라 썩소 비슷한 것 같아요. 되돌아 생각하면. 그래서 이게 내가 뭔가 바뀌어야 될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꼰대의 모습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구나. 예. 그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애들한테 더 얘기해봐라. 문제를 다 얘기해라, 솔직하게. 그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날들이었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쉬프트라는 게 저는 그때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계속 노력을 하고,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그런 아까 딸들이 지적한 문제들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이 쉬프트라는 게 일어날 때 아까 그 할머니 말씀도 드렸는데 이 네트워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바꿔나갈 건지 좀 코칭 해주는 사람도 있으면 더 좋고요. 이 시프트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할 겁니다. 보통은 이제 장기 목표 혹은 중장기 목표, 그걸 이루기 위한 이제 단기 목표 뭐 이렇게들 설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마음 먹고 시도해보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이거를 실제로 액션으로 옮기기까지 가장 현실적으로 유용한 팁이라든지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뭐 장단기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장기라는 거는 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일단 단기적이라는 건 아까 나온 것처럼 here and now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here and now. 그래서 아주 작은 거, 천리길도 뭐 한 걸음부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도 이렇게 곱씹어 생각하면 굉장히 질문하신 거에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리길을 순식간에 천리를 갈 수는 없잖아요.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천리를 가는 건데 아주 작은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뭔가를 우리가 성취할 때 이렇게 내려면 뭔가 만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목표가 너무 크면 달성하기가 좀 어렵고요. 달성하기가 어려우면 중간에 포기할 수 있고, 흔히 저희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결심을 하는데 흔히 작심삼일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단기 목표라 그러면 차라리 3일 동안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는 거죠. 오늘부터 3일. 그럼 그 정도는 지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금연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뭐 건강 많이 신경 쓰시니까 뭐 하루에 계단을 10개만 올라가 보자. 근데 그 1년 내내 할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3일은 해낼 것 같거든요. 3일 동안 내가 계단 10개씩 달성하면 목표 달성했으니까 뿌듯해지죠. 만족감이라는 거, 성취감이라는 게 결국은 다음 동력으로 이어질 거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렇게 반복되면은 한 100번 반복하면 1년 가는 거죠. 너무 좋은 인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작심 3일이라고 하는데 그 3일을 단기 목표 달성 기간으로 잡고 작심 3일 100번 하면 1년 목표를 달성하는 금방 거예요. 가겠죠. 예.